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150조 원. 네, 150조.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숫자인데 솔직히 얼마만큼 큰 돈인지 감도 잘 안 와요.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니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보통 이런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 시장이 막 들썩이잖아요. 네, 기대감에 부풀기 마련이죠.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뜨거운 환호 대신에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차가운 의심이 먼저 느껴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왜 이 거대한 돈다발 앞에서 시장은 박수를 안 치고 오히려 좀 불안하게 쳐다보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불안감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50조 원짜리 펀드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시장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실패 사례, 그 데자뷰 현장을 좀 짚어볼 거고요. 아, 과거의 기억? 네, 그리고 이 펀드 구조 자체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 또 우리랑 비슷하게 갔다가 크게 실패한 해외 사례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설계도부터 보죠. 15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체 어떻게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요?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은행들이 본류를 채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중물요? 네, 전체 150조 원 중에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가 산업은행 같은 곳을 통해서 먼저 넣고요. 나머지 75조 원은 KB, 신한 같은 5대 금융지주 중심의 민간 자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랑 민간이 딱 50대 50으로 힘을 합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큰 그림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정책 펀드다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번엔 뭐가 좀 다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기존 산업 금융의 마인드를 완전히 타파하겠다. 마인드를 타파하겠다. 네, 이 말은 그냥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걸 정부가 이번에 정말 작정했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죠. 의지는 알겠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 강력한 의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장면 어딘가 좀 익숙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데자뷰죠. 네, 오래전에 봤던 요가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시장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불과 5년 전 2020년에 나왔던 한국판 뉴딜 펀드를 다들 똑같이 떠올리고 있는 거죠. 아, 뉴딜 펀드? 네, 그때도 분위기는 지금이랑 아주 비슷했어요. 정부가 주도해서 미래 산업 키우고 국민들한테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을 주겠다 엄청나게 홍보했었죠. 저도 기억나요.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성적표가 정말 처참했죠. 최근에 46개월 만기가 돌아온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최종 수익률이 0.75%라고요? 네, 0.75%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잠시만요. 0.75%요? 4년 가까이 묻어둔 돈의 수익률이요? 맞습니다. 아니 그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냥 돈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동안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뒀어도. 훨씬 나았죠. 바로 그겁니다. 국민 재테크는커녕 국민의 시간하고 기회비용만 날린 셈이 된 거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생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름만 바꾼 똑같은 정책 재탕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이 지금의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이 펀드 구조 자체에도 좀 아슬아슬한 지점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가장 먼저 꼽는 게 실패 면책 조항. 투자의 실패에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투자 실패 시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조항만 보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어차피 하이리스크 투자인 첨단 산업인데 실패가 두려워서 살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고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해라. 그렇죠. 하지만 금융업계 시각은 전혀 달라요. 여기서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 아,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펀드 운용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데 실패해도 내 책임은 아니래요. 안전장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정말 깐깐하게 옥석을 가려서 수익률 높은 알짜 기업을 찾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당장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소위 보여주기 좋은 기업에 돈을 넣으려고 할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는 투자는 필연적으로 부실을 낳는다는 게 금융업계의 오랜 경험칙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한 조항이네요. 책임 없이 권한만 좋아지는 셈이니까요. 두 번째 리스크로는 중복 투자랑 구축 효과가 꼽히던데 이건 또 어떤 문제인가요? 이건 돈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중복 투자부터 보면요. 사실 정부는 이미 비슷한 목적의 정책 펀드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아, 이미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분야엔 AI 혁신 펀드, 바이오엔 K-바이오 백신 펀드, 창업 지원엔 모태 펀드가 이미 수조 원씩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50조 원짜리 거대 펀드가 또 끼어드는 거군요. 그럼 투자 대상이 겹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마치 이미 길이 잘 닦인 고속도로 옆에 고속도로를 하나 더 짓는 것과 비슷하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있던 곳에 돈만 더 얹어주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박한 문제가 바로 구축 효과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죠. 구축 효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 돈이 민간 돈을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 투자 한도가 있군요. 네. 그런데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이 150조 원 펀드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만큼 다른 곳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10억 투자 여력이 있었는데 정부 펀드에 50억 넣으라고 하면 원래 검토하던 유망한 스타트업에 돌아갈 50억이 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자금이 필요했던 민간 벤처 캐피탈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가야 할 돈의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거죠. 좋은 뜻으로 돈을 풀었는데 오히려 멀쩡히 돌아가던 민간 투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가 큰 겁니다. 이런 비슷한 시도를 했던 해외 사례는 없었나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주 아픈 교훈을 남긴 사례가 바로 옆 나라 일본에 있죠. 일본이요? 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산업혁신기구 INCJ라는 거대 정부 주도 펀드를 만들어서 첨단 산업을 살리려고 시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델입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성공했다면 저희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때 세계 디램 시장을 호령했던 반도체 기업 엘피다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2012년에 파산했고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기업 JU-ERD입니다. 이것도 정부 주도로 여러 기업을 합쳐서 지원했지만 결국 한국과 중국 기술력에 밀려서 2023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둘 다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군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핵심은 정부의 목표랑 시장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유일한 목표는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고용 유지나 국가 대표 기업이라는 상징성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 논리대로라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에 계속 돈을 부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 기업에게 일시적인 산소호흡기는 될 수 있어도 스스로 살아남을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어야 할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의 수명만 연장시켜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게 일본 사례가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이죠. 일본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 논리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런데 최근 이 펀드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과연 교훈을 얻은 게 맞나 싶은 움직임이 있어요. 바로 K-팝 공연장 이야기입니다. 네, 그 부분이 시장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펀드는 반도체, AI 같은 첨단 기술 산업 육성이 목표였거든요. 네, 명확했죠. 그런데 갑자기 시행령을 슬쩍 바꿔서 문화 콘텐츠 분야, 구체적으로 K-팝 공연장 건립 같은 사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첨단 기술 펀드라더니 갑자기 공연장을 짓겠다니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연결고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할 만한 마땅한 첨단 기술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 돈은 마련했는데 담을 그릇이 부족하다. 네, 돈의 규모는 정해놨는데 그릇이 부족하니까 일단 지원 대상을 백화점처럼 늘려놓고 보자는 심리가 아니냐는 거죠. 마치 거대한 망치는 틀고 있는데 못이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두드려보려는 것처럼 들리네요.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첨단 기술이랑 문화 콘텐츠는 사업 속성이나 수익을 내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성격이 다른 대상들을 한 펀드에 섞어 놓으면 전문적인 심사가 어려워지고 결국 전체적인 수익률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150조 원이라는 목표 금액에 끄여 맞추려고 펀드의 근본적인 철학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니 시장이 왜 환호하지 못하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저성장 극복이라는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의지나 목표 같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수익률과 효율성이라는 아주 냉정한 언어로만 말하거든요. 과거의 실패, 구조적 위험, 해외의 교훈, 그리고 흔들리는 정체성까지. 네, 시장의 눈에는 이 모든 위험 신호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그 도로가 결국 좀비 기업으로 향하거나 엉뚱하게 K-팝 공연장으로 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셈이네요. 150조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이 거대한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서 진정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끝까지 냉철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